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아마 지금 뭐 집을 갖고 계신 분들 또는 다주택자 분들 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과연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김기원 리치고 대표이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급매물밖에 시장에서 안 팔린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이런 생각하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김기원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경제한방에서 사실 이 상황을 뭐 미리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지금 집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사실 대응하기에는 이미 늦었죠. 네. 그러니까 대응은 이제 시장이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주식도 올라갈 때 파는 거고요. 이제 부동산도 올라갈 때 파셨어야 됐는데 이미 이제 그런 변곡점이 지금 이제 지나서 이제는 내놔도 아예 팔리지를 않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나는 뭐 한 30에서 많게는 50%가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주로 현금 주고 사신 분들. 근데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면 큰일 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은 이미 뭐 내놔도 팔리질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어느 정도의 해증만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영끌에서 이제 집을 사신 분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로 이제 집을 자칫하면 이제 경매나 공매로 지금 날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어떻게 내가 해치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몇 개월 전에도 제가 제 채널에서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제 저는 이제 하반기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는 게 저는 이제 환율을 계속 보고 있고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려왔는데 지금 이제 환율이 이렇게 치솟은 시기는 90년대 이후로 딱 세 번이 있잖아요. 네. IMF 때 한 번, 2008년에 한 번,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리고 IMF 때는 기업 부채만 GDP 대비해서 100% 넘어섰고요. 금리 위기 때는 사실 금리 위기는 한국의 위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위기가 한국으로 전이된 거였죠. 그리고 지금 이제 2022년은 한국의 물론 전 세계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훨씬 더 한국의 위기라고.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에 버블이 너무 많죠. 그래서 자칫 그리고 아까 제가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는 하락 패턴은 금리 위기의 완만한 하락 패턴이 아니라 97년 IMF의 급격한 하락 패턴. 그래서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 아무리 작아도 30에서 많게는 50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올라갈 때도 본질적인 가치보다 더 많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본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60% 정도까지의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 거냐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지금같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좀 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환율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위기가 좀 더 심화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결국은 주식이나 부동산은 훨씬 더 내려갈 거고 단 하나의 자산만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게 이제 달러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영끌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달러로 해칭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달러가 올라가도 달러가 100%, 200%, 300%, 500%씩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먹고 그건 그렇죠. 위기죠.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해칭을 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약한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또 영끌까지 하셨으면 가지고 계신 자금도 그렇죠. 많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공격적인 이제 해지 수단을 쓰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저는 조금 늦었다라고 보거든요.
이미 이제 올해 한 상반기 정도에는 그런 전략을 시작을 하셨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달러 같은 경우도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1% 오르면 2% 오르는 그런 ETF 상품들도 있고 또 좀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제 한국에는 그런 ETF 상품이 없지만 미국 주식 시장에는 어떤 ETF 상품이 있냐면 부동산 시장의 하락에 베팅하는 ETF 상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 레버리지가 2배짜리도 있고 3배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로 이미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거를 이제 전망을 했고 제가 작년 10월 5일 날 분명하게 이제 그 변곡점이 왔고 팔려면 무조건 지금 팔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까지도 제가 드렸었고. 그래서 저는 일부 부동산을 정리를 해서 이 달러와 이제 이 미국 부동산 하락에 이제 베팅을 좀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돈을 벌려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떨어지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해지의 수단으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달러 상품이나 이런 부동산 하락에 이제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정말 심각하게 되면은 영끌하신 분들 모든 걸 다 날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가급적이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이런 금융 자산을 가지고 해칭하시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런 해칭을 하시기에 사실 해칭하기에도 좀 늦었습니다.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위기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 달러도 많이 올라왔고 이런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ETF 상품도 꽤 수익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절 라인을 좀 정하시고 여기서 다시 또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품에 투자하신다라면 뭐 한 하락은 한 15에서 20% 정도의 그런 이 손절 라인을 좀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만약에 부동산이 계속 더 떨어진다. 그러면 해지해 놓은 이게 올라가서 하락을 다 만회하시는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줄 거잖아요. 근데 반대 케이스. 여기서 하락이 멈추고 다시 보합이나 상승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칭해 놓은 이 상품들은 손실이 나겠죠. 근데 손실을 15에서 많아도 20% 정도로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런 상황이 되든 저런 상황이 되든 큰 손실은 입지 않고 해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뭐 좀 나눠보자면 이제 영끌을 해서 정말 빚이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대책이 좀 필요하고 그렇지 네. 않고 그냥 1주택자들은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대책을 대체 방법이 없죠. 지금은 뭐 네. 고스란히 그냥 왜냐하면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네. 자 그러면 다주택자하고 1주택자는 뭐 혹시 지금 대응 방안이 달라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 분들은 그 주택을 또 어디에 또 갖고 있느냐의 문제긴 한데 다주택자 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이제 자산이 많아서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갭 투자가 너무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렇게 해서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뭐냐면 매매가에도 거품이 많지만 전세가에도 거품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세 대란은 올해 없다라고 저는 이미 진작부터 얘기를 했고 실제로 전세 대란이 없고 없었죠. 대란이 아니라 이제 전세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대란이 반대 방향 대란이죠. 그렇죠. 8월 전세 대란 주장하셨던 분들 진짜 많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도 과대평가됐다는 전세가가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도저히 이거를 뒷받침을 해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 거냐 역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꽤 많은 지역들에서 역전세가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다주택자 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그런 물건들도 또 나중에 경매나 공매로 또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2, 3년 후에 경매나 공매로 엄청난 기회가 반드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경공매 공부를 좀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해지는 건 네. 이제 어디에 집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셨잖아요. 네. 그럼 뭐 예를 들어 수도권, 뭐 서울, 뭐 또는 지방 도시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뭐 어디가 가장 위험하고 그나마 좀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좀 더 안전한 곳이 있고 이렇게 지역 차이가 있나 보죠. 네. 보유한 데더라. 사실 이제 전국에 지금 고평가되지 않은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입주 물량까지 좀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요 데이터가 이제 입주 폭탄이 어디에 있고 입주 폭탄이 어디에 없는지를 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 자 이제 보시면 지금 입주 물량이 어디가 제일 많냐면 인천하고 대구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입주가 되어야 될 아파트가 3년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앞으로 3년 안에. 그러니까 상당히 입주 물량이 많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되었는데 지금처럼 상황이 안 좋은 시기에는 입주 물량까지 이렇게 많으면 이 지역들은 하락폭이 정말로 커질 거고요. 네. 그래서 2023년이 훨씬 더 입주 물량이 많거든요. 인천, 대구 둘 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인천이나 대구 계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데 아마도 내년은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될 거고요. 네. 반면에 이제 보시면 입주 물량이 정말 없다라고 하는 서울도 보면 8등이고요. 네. 23.3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원래 30 정도의 정상입니다. 네. 근데 23.3이니까 좀 작은 건 맞죠. 네. 근데 서울의 입주 물량이 아무리 작다라고 해도 서울 말고도 훨씬 입주 물량 작은 데가 많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제일 작은 데 두 곳이 어디죠? 세종하고 제주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종과 제주는 입주 물량이 전국에서 정말 없는 데가 바로 이 두 곳입니다. 네.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어땠죠? 가장 빨리 떨어진 가격이 곳이 떨어져. 네. 세종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또 많이 떨어지고 있는 곳이 세종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반등이 들어온다라면은 이런 세종이나 그리고 하방 경직성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지역들은 이제 제주, 세종, 그리고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작은 광주, 충북, 강원, 전남, 경남, 전북, 울산 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주거 형태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는데 뭐 일단 빌라 주택 이런 쪽은 하락기 지금 같은 하락기에 어떤 식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하고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의 상승이 거의 막바지쯤에는 어디가 오르냐면 이제 빌라나 이런 데들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너무 비싸져서 이 가격을 감내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갈 곳은 빌라나 다세대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수요가 몰리면서 그쪽의 가격들을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대세가 끝나서 하락으로 이제 가게 되면 당연히 그런 빌라나 이런 시세들도 당연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무엇보다 이제 아파트 시장보다 훨씬 더 위험 요소가 빌라 시장에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가격에 대한 불투명성.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전세 가격을 너무 이제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전세를 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거의 뭐 100% 육박하는 서울의 빌라들이 수두룩 100배 갑니다.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고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져. 그래서 엄청난 지금 아마 이미 이제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아마 훨씬 더 이런 빌라 쪽의 역전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어쨌든 막판에 집값이 막 오르고 분양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야 그래도 분양은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미분양 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는 거 보니까 분양 시장도 이제 좀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양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지금 미분양이 급속도로 지금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팔리지 못한 지금 우리가 재고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나이키도 지금 재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파트에도 지금 이제 미분양 재고라고 할 수 있는 미분양이 계속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쌓이는 미분양으로 인해서 상당한 악영향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그 혹시 미분양 주택을 이게 집값 하락기에 이제 나중에 샀다 뭐 이렇게 뭐 하는 분들 나중에 뭐
이게 많이 올랐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미분양 주택에 이제 미분양되면 이제 순위 없이 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가요? 아니면 경매가 더 나은가요? 어떤 쪽이? 미분양도 관심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지금 무슨 할인 분양 몇 천만 원씩 할인 분양하는 것도 나타났고 벤츠를 준다, 뭐 명품 백을 준다 이런 거 이제 경품으로 걸고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미분양이 쌓이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떨이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게 아마도 내년 말 정도로 조금 이룰 수 있을 거고 같고요. 한 내후년 정도서부터 이런 그런 미분양 아파트를 좋은 조건에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추가 팁을 드리자라면 이제 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이제 얼마 전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의 지금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너무 심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양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져도 하지만 이제 조금씩 완화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정 지역을 풀게 된 거고. 네. 근데 시장이 훨씬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어떤 카드까지 꺼내게 되냐면 이 양도세를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사면 양도세를 아예 그냥 비과세를 해주겠다. 네. 아니면 양도세를 내도 아주 조금만 내게끔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시기가 아마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에 이런 미분양이나 경공매로 사시면 아니면 또 실제 부동산에 가서 이 거래되는 매물로 사시면 굉장히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이제 부동산 하락기를 보면 이제 뭐 크게 두 번이 기억이 남는데 하나는 89년부터 시작된 하락기 그때도 한 10년 갔었고 네. 2008년 근방에 시작된 것도 한 4, 5년은 갔었잖아요. 네. 이번 하락기는 그럼 2, 3년 보신다면 가장 짧은 하락기로 보시는 건가요? 네. 실제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89년 이후에 떨어졌다 그 이후에 거의 횡보를 보였다가 그리고 살짝 올랐습니다. 네. 살짝 올랐는데 외환위기. IMF가 터지면서 급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간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러니까 횡보를 하다가 좀 내렸다가 횡보하다가 살짝 올랐는데 IMF가 터졌기 때문에 이 하락기를 보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네. 굉장히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금융위기 때는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한번 떨어졌다가 경기 부양을 했잖아요. 네. 2009년에. 네.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다시 부동산 시장 조금 좋아지다가 2010년 초중반 이후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계속 이제 하락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아마도 이제 경기 부양,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져도 경기 부양 어느 정도 하긴 하겠지만 2008년 이후에 그런 형태나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그런 대규모의 그런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이 이미 이제 거의 아마 소진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책은 펼치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런 IMF형의 급락 패턴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락 기간이 뭐 그렇게 엄청 길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좀 제일 걱정되는 건 이런 하락기를 이제 MZ 세대 이런 분들이 뒤늦게 주택 시장에 동참을 했고 아마도 지금 뭐 40대 또는 혹은 50대나 60대보다 훨씬 빚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이번에 사실은 좀 어떤 기반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그분들이 제일 맞습니다. 걱정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동학개미, 서학개미 운동을 만든 또 그런 주역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진짜 뭐 밥 먹고 커피 마실 돈까지 아껴서 주식 사라. 네. 그러니까 참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지금 피해자가 양산이 된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도 너무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내 돈에 대한 자산은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공부하고 제대로 학습하고 그렇게 해야 내 돈을 너무나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모든 투자의 대가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중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려고 할 때
조용히 천천히 이제 매도를 하고 또 대중들이 공포에 휩싸여서 다 내던질 때 조용히 또 사모하라 이런 투자의 대가들의 말씀을 또 많이 해주시고 또 저도 이제 우리 기자님의 이 박정훈의 경제 한방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이미 이제 그런 경고들을 진작 이렇게 해주고 계셨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한참 오를 때는 네. 오른다고 더 오를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 컨텐츠 네. 소비가 훨씬 네. 더 많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긴 한데, 근데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워런 버핏이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이제 수영복 입고 수영하는지 수영복 벗고 수영하는지 네.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는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이제 이 경제 한방 같은 좋은 채널을 꾸준하게 구독하시고 공부하시면 이제 우리가 기회는 또 오잖아요. 네. 네, 큰 사이클은 반복이 되듯이 또 좋은 기회는 오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반드시 또 다음의 기회는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과연 지금 집 가진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의 철학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김기원 리치고 대표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또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